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광운대학교 논술 인문계열 논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 논술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크게 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올해 제도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소개를 드리고 작년도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풀이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올해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조언을 드리는 순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논술 우수자 전형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전년도 기출 문제 해설을 하고, 이제 21학년도 논술 전형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운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 전형 요소는 논술고사를 70%, 그리고 학생 생활 기록부가 30%를 합산하게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논술고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잘 준비하시면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광운대학교 논술고사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검토해 보시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비교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논술 문제는 뭐 전년도, 전전년도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더라도 올해 새로 출제되는 문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문제의 어떤 형태나 내용적인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잘 검토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더 자세한 사항은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 타 대학들도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이 건전한 상식을 갖춘 교양인으로서 대학 생활과 사회 생활에 필요한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이 세 가지를 배양하도록 유도하고 이것을 측정하는 것을 주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평가 항목이 바로 이 이해력과 사고력과 표현력이 될 텐데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해력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온갖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자기식으로 소화해낼 것인가. 이제 그게 이해력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일종의 들어온 여러 가지 소스들을 그 중에 이제 그 소스들 중에 어떤 논술 문제에서 어떤 논제가 있거나 혹은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식으로 이 소스들을 새로 조합하고 가공하는 능력. 그게 사실 이제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출연한 여러 가지 논점들을 논리 전개에 필요한 내용으로 가공해낼 수 있는 통합적이고 또 굉장히 능동적인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필요한 어떤 부분에 이걸 적재적소에 배합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능동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력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게 들어있어도 그게 말이나 글로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자신의 논지가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말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는데, 뭐 논술고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쓰기 능력으로 그걸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일단 논리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또 타인에게 호소력 있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또 조금 다른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쓰기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능력이 되겠고,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겠죠. 이런 것들은 이해력과 사고력은 사실은 추상적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이 표현력을 통해서 이게 다 이제 글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논술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논술고사의 문제 형식과 출제 범위인데요. 광운대학교의 논술고사는 뭐 일반적으로 아주 일관된 형태를 그동안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3개 내지 4개 정도의 복수의 제시문을 제시를 하고 그것들의 내용을 상호 관련시켜서 하나의 논제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통합교과형 문제이고요. 보통은 이제 120분에 2문제를 풀게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대략 한 800자 내외 정도의 700에서 800자 정도 분량으로 답안을 작성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당 6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답안은 한 800자 정도를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주어지는 제시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어, 화법, 과장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뭐 통합 사회,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뭐 이런 그 교과서에 나오는 제시문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뽑아서 다만 이제 이 교과서에 나오는 제시문을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가공을 하는 형태로 제시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여기서 기계적으로 이 내용들을 뭐 암기하거나 이런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여기서 나오는 제시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면 국어나 독서에 나오는 어떤 그 문학 작품의 내용이 이 윤리와 사상이나 뭐 사회 문화나 이런 데 나오는 어떤 사회 사상, 철학 사상이나 또는 뭐 어떤 사회 현상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사고상의 실험을 많이 해보시면 논술고사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사실 출제 내용도 보면 되게 다 이제 그런 형태의 이런 문학적인 어떤 작품들, 뭐 시나 소설이나 뭐 수필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사실은 그 어떤 이 윤리 사상이나 철학 사상이나 또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과 관련된 어떤 연관성을 찾아서 그것들 간의 어떤 관계를 논리적으로 풀어내게끔 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여러 가지 고등학교 교과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고상의 실험을 해보시고 또 글쓰기 연습도 해보시고 그러면 논술고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범위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의 제시문에서 나오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고난이도의 이 논제나 이 글쓰기 재료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심화 학습을 할 만한 글쓰기, 어떤 글 읽기 이런 것들 해보시면 물론 그것도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 통계, 그림, 사진과 같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예를 들면 어떤 사회 변동이나 어떤 사회 현상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통계 자료, 혹은 뭐 어떤 그림이나 사진의 어떤 거기서 어떤 걸 읽어내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간혹 출제되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논제 및 제시문의 출제 영역인데요. 보통 저희 광운대학교 논술 문제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고 두 번째가 현대사회와 향후 변화 전망에 대한 인식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첫 번째 이 논제는 이 인문사회학의 가장 어떤 근본이 되는 사상, 사유, 생각,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논제로 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고대 뭐 동서양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역사나 또는 문학, 아주 고전 문학 작품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만고불변의 그러니까 인류사회 공통의 교양 혹은 만고불변의 인문학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그런 논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초역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교적 굉장히 현대사회와 관련된 것, 특히 최근에 이제 글로벌화와 더불어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문제를 분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또 하나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는 굉장히 좀 공통의 불변의 인문학적인 근본적인 가치를 묻는 질문이 있다면 또 하나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될 수 있으면 이게 두 가지 문항에 하나씩 배열을 해서 세트로 내거나 혹은 뭐 하나의 문항 속에 이 두 가지 가치를 같이 집어넣어서 묻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골고루 평가하는 것이 광운대학교 논술 문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년도의 기출문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서도 전년도에 같은 경우도 뭐 늘 일반적으로 그러한데요. 오전에 문제 1, 문제 2, 오후에 문제 1, 문제 2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 각각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 각각 이제 120분, 120분씩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전 문제 1부터 차례로 그럼 한 문제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문제 1번입니다. 우선 발문을 보시면 기역을 가의 내용과 표 1, 표 2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 기역에 대해서 뭐 이걸 가지고 설명하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을 나의 두 관점을 활용해서 서술한 다음 니은에 대해서 또 서술하고,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다의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라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을 근거로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을 서술해야 되는 거죠. 기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니은에 대해서 서술한 다음 디귿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그런데 그 단서는 뭐냐? 기역은 가의 내용과 표 1, 표 2를 연관지어서 이 두 개를 연관지어서 설명하라라는 거고, 니은은 나에서 제시된 이게 두 관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의 두 가지 관점을 활용해서 서술하라라는 것이고, 디귿은 다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입장이 뭔가 둘이 사람이 다른 의견이 있을 텐데 이 입장을 라에서 나오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근거로 논술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라에 뭔가 두 가지 개념이 나올 텐데 이게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 각각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핵심 개념이 있겠죠. 그럼 요 두 개를 가지고 디귿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발문을 보면 발문 그 자체는 사실 앙상합니다. 이것 자체는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뭐 제시문을 보기 전에 이게 뭔지 잘 모르죠. 그러나 간혹 제가 이제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 이런 뭐 글은 상당히 유려하게 잘 썼는데 이런 단서 조항과 무관하게 딴 얘기를 가지고 막 기역에 대해서 쓰고 니은에 대해서 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단서 조항을 보시고 이 기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과 디귿에 대해서 쓰되 자기 생각을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활용해서 쓰라는 것이니까 그거를 잘 보시고 그 조건에 맞춰서 쓰시기를,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그러면 가나 다 차례로 문제를 제시문을 한번 검토해 볼 텐데요. 보시면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찬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 뭐 이제 가의 내용은 이 청년 실업의 증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기에는 물론 이제 주된 원인은 뭐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 이게 이제 주된 원인이겠지만, 그 여기선 이 글에서는 어쨌든 주된 원인을 청년층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의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청년 실업의 증가의 원인이 주된 원인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죠, 그죠? 사실은 이 청년층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도 원인일 수는 있지만 이런 게 훨씬 더 큰 원인이겠죠,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이 글을, 가의 글의 입장은 주된 원인을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 글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따라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 청년층의 실업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뭐 구직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추면 해결될 수도 있다. 청년들이 이 3D 업종을 피한다.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 뭐 이렇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가의 논자는 뭘 주장하고 있냐면 직업이 가지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 이게 이제 니은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 성공이란 게 무엇인지, 직업적 성공이 이제 디귿이죠. 그래서 이제 가의 입장이 청년 실업의 원인을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니은과 디귿이 각각 이제 이 직업이 가지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직업적 성공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얘기가 아마 이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을 아까 앞서 문제에서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쓰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그럼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겠죠. 예.
그 기대를 갖고 이제 다음 제시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의 그 아래에 바로 나오는 이제 표 자료를 보시면 아까 보면 기억을 표 1, 2와 연관지어서 가와 표 1, 2를 연관지어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표 1, 2를 봐야 됩니다. 그죠? 표 1, 2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주 쉽게 보이는 게 그런 거죠. 우선 전체 실업률이 2013년부터 2017년, 일단 2014년부터 17년, 13년부터 17년 똑같은 기간에 걸친 분석표입니다. 똑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 일단 표 1과 표 2에 대해서 그걸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 1에 두 개의 변화선이 있는데, 하나는 전체 실업률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 실업률인데, 뭐 기본적인 특성은 전체 실업률은 3.3%에서 쭉 지난 5년 동안 4.7%로 올라왔는데 뭐 계속 증가는 했죠. 둘 다 증가는 하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은 7%에서 9.6%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울기도 이게 조금 더 높고 높이 자체도 이미 높고 청년 실업률이 더 전체 실업률보다 높구나. 그럼 높은 이유가 뭘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럼 표 2는 뭘 제시하고 있느냐? 청년층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건데, 보시면 2013년 단계에서는 월등하게 직업의 안정성을 직업 선택의 주된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7년 단계에 오니까 안정성을 선택하는 이유는 줄어들고, 임금,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뭐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가 주된 이제 직업 선택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좀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청년 실업의 원인을 아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아까 이 가글의 논자는 기본적으로 이게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표 2가 이 표 1 현상, 청년 실업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이걸 표 2를 통해서 이 원인을 읽어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려놓고 나를 보겠습니다. 나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직업이라는 것에 대한 뭐 고대 이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맹자의 사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인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쨌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실현해야 될 기능이나 본성을 잘 실현하는 것, 발휘하는 것, 그러니까 뭐 업을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행복의 요건이다. 이제 이런 얘기이고요. 맹자는 백성들이 일정한 생업이 없어지면 마음이 없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생업을 유지해야지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거거든요. 생업이 안정되지 않으면 즉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일정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그럼 방자하고 지우치고 사치스럽고 여러 가지 사회에 해악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직업 내지는 직업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개인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맹자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 직업이 안정되어 있어야 사회가 안정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걸 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그 차이를 읽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다글 보면 보니까 이제 어떤 문학 작품, 한국 고전 문학 작품에서 이제 가져온 글 같은데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남편은 아주 고지식하게 아마 과거 시험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내는 계속 그 시험은 안 보고 공부만 하면서 이 생업을 내팽개친 가족들의 이 밥벌이는 내팽개치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아주 질책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내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년 계약하고 내가 이게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겨우 7년 지났는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구냐 이제 이런 하여튼 그런 부부 갈등의 대화를 담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는 이 글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는 남편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일을 생각하고 있고, 아내는 그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일단 돈벌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직업에 대한 관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르구나, 이런 걸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고요. 아까 앞글에서 보면 발문에서 보면 그 다의 아내와 남편의 입장을 라에 있는 어떤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담아내보라, 이런 요구가 있었죠. 그죠? 언뜻 기억하기에. 그럼 그 남편과 아내의 뭔가 직업에 대한 다른 생각이 여기에 키워드로 제시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단 사람들은 경제적 부유, 명예, 권력 같은 외재적 가치를 직업적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뭔가 직업적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서 외재적 가치라는 말이 나오면, 그럼 뭔가 내재적 가치라는 게 반대편에 있을 건가? 뭐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경제력 또는 뭐 명예나 권력 뭐 이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떤 뭐 이런 것들, 사회적 명성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네요. 경제적 부유, 명예나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직업의 직업적 성공이라는 것의 기준, 외재적 가치 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이런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생활에 불만족스러워하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그러면 진정한 직업적 성공이란 건 무엇일까? 뭐 그러면서 이 김순건 박사라는 분의 아주 훌륭한 농학자의 사례를 들고 있죠. 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전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줬던. 그래서 이것은 이 단순히 그런 경제적 부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성취나 자아 실현,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람 이런 것 같은 내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업적 성공이라는 것은 이런 개인적 성취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키워드로 기본적으로 이 직업적 성공의 기준을 이제 외재적 가치에 두느냐, 내재적 가치에 두느냐, 요걸 가지고 아까 그 보면 그러니까 아내는 외재적 가치에 가깝겠죠. 직업의 의미를 그렇게 보는 거, 남편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내재적 가치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 논제에서는 그렇게 추론을 해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발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서 이 가의 내용을 그 청년 실업의 원인이 뭘까라는 내용을 표 1에서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 그 원인이 이 봉급 뭡니까? 그 경제적 수입에 대한 것을 직업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삼고 있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연관지어서 설명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나의 두 관점. 아까 그 여기 니은을 예, 여기 직업이 가지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는 그 나의 두 가지 관점.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의 이 직업의 개인적 의미죠. 그리고 이것은 맹자에게서는 직업의 사회적 의미가 되겠죠.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을 나의 맹자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인용해서 옮겨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디귿에 대해서 논술을 하는데 다의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라의 두 가지 핵심, 직업적 성공이라는 것이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그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라는 것. 그리고 아내는 그래서 그 외재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면 남편은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다 디귿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이제 논술을 하면 아주 잘 쓴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출제 의도 여기 보시면 뭐 쭉 읽어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고용 불안정인 오타네요. 청년 실업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실 청년 실업의 원인을 꼭 청년층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글에서는 그걸 중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의미를 쓰시면 될 테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이 단순히 이런 청년 실업의 원인과 실태 얘기만이 아니라 직업이 갖는 의미가 뭘까? 그 직업이 개인적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사회적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청년 실업률의 증가 현상을 타의 내용과 두 개의 표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 직업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 이 두 가지 관점을 나의 아리스토텔레스와 맹자의 사상을 각각 활용해서 서술하고 그 다음에 직업적 성공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그 가치 기준을 다의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이제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라는 핵심 개념을 활용해서 서술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시문 출처는 이와 같고 보시면 여러 과목들에서 그 교과서에서 출제가 다양하게 되고 있고 거의 다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실지는 않았고요. 조금씩 다 가공을 해서 글을 다듬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채점 가이드라인은 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테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각 논제별로 이렇게 점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논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서술하면 최대 10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논제에 대해서 또 적절하게 서술하면 최대 20점까지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제에 대해서 또 외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 이걸 적절하게 잘 대응시키면 최대 15점까지 주어져 있고요. 그게 보면 이렇게 이 글은 이 세 개의 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논제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이건 좀 쉽게 간주를 하고 있고요. 점수 배분을 첫 번째 논제는 조금 적게 했고 두 번째 논제가 가장 많이 점수가 배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15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글이 잘 쓰여지면 5점, 그다음 글자 수에 따른 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마쳤고요. 자 이제 그래서 오전 문제의 모범 답안 800자 이내 대체로 지금 한 790자 정도로 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본인이 직접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요. 모범 답안과 요소별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전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은 발문을 우선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뭔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기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리을의 관점에서 니은이 경험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다음 그 다음에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디귿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라의 내용을 활용해서 그 문제점을 밝히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크게 보면 이것 일단 기역에 대해서 좀 까다롭죠. 기역에 대해서 이것의 관점에서 이것을 활용해 예를 들어 설명하라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디귿을 설명하되 디귿을 또 그 문제점을 라를 활용해서 밝히시오. 그래서 이 논제는 크게 보면 이거 하나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 둘,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어쨌든 내용을 한번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일단 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제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문은 어떤 소설에 대한 소개예요. 이 소설은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삶의 부조리함이라는 것을 섬뜩하르면서 실감나게 고발하는 작품이다. 주인공 그레고르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그레고르가 이제 뭐 가족의 생계를 도맡아 부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징그러운 벌레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깨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방 안에 갇혀서 서서히 이 사람은 죽어가고, 원래는 가족 생계를 도맡아 보고 있다가 이래서 직장 생활을 못 하게 되면서 가족에게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제 흉물스러운 벌레가 돼버리니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뭐 그렇게 되면서 방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그런 존재. 이 사람의 삶의 의미가 뭘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아주 실존주의적인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소설이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에 대한 내용 요약이죠. 여기서 어쨌든 삶의 부조리함이라는 것을 기억으로 표시하고 있고 주인공 그레고르에 대해서 니은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글은 이것도 어디 문학 작품에서 이제 이거는 일부를 떼온 것인데 발췌한 곳인데 그 발췌한 내용이 이렇죠. 보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굉장히 쓸모없고 사악하고 해만 끼치는 노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노파의 삶이라는 건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응? 악덕 고리대금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는 해로운 존재다. 그에 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난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노파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게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응? 노파를 죽이고 전 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서 노파의 돈을 빼앗아 쓴다면 작은 범죄 하나로 수천 가지 선한 일을 저지른다면 이 죄는 죄에 대한 죄는 정당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죽여서 수만 명의 구원을 가질 수 있다면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제 죄와 벌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독백인데요. 일단 그래서 나는 굉장히 강한 어떤 사회와 윤리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의 관점을 담고 있는 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를 보시면 다는 굉장히 어떤 철학적 사상을 설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독립된 자아인가? 그게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가족의 일원이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고 도시의 일원이기도 하고 조합의 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삶의 이야기는 항상 그냥 내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공동체의 이야기다. 뭐 이런 주장을 담고 있고 그래서 자유주의에서는 뭔가 자유주의라는 건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개인의 원자적 개인, 고립된 자, 이기적 개인, 사회는 이기적 개인들 간의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의 사상을 설파하고 있는 자유주의는 거짓말이다, 허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동체주의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이 마지막 부분은 분명하죠.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를 위해서는 만약에 공동체의 그 발전을 필요하다면 개인은 희생되어도 좋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죠.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공동체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까 이 나의 주장과 뭔가 좀 공명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다의 얘기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라는 인간이 홀로 남겨진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하면서 어떤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엄마를 먼저 돌봐야 됩니까? 조국을 위한 충성을 우선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떤 도덕률에 얽매이지 마라. 너는 자유로운 존재다.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이죠. 어떤 일반적인 도덕도 사실은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답을 곧바로 내려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 세상에 철저하게 홀로 내던져진 존재다라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 자신이 갖고 있는 조건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어느 것이 더 윤리적으로 바람직할까의 선택은 오로지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적인 사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 글에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던져놓고 이 사람이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얘기하는 게 이제 실존주의다라는 거예요. 이 실존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획일적이고 몰개성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처한 독특한 상황에 자기 자신의 삶이 주인으로서 스스로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실존주의라는 철학이다라는 거죠. 뭐 그런 주장.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사상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이 사르트르의 이 강의에서 따온 발췌한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의 주된 출제 의도는 이제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철학적 사상, 그 공동체주의와 실존주의가 되겠죠. 이 글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고전 문학 작품과 연관지어서 여기서 고전 문학 작품은 이제 서양 문학 작품인데 하나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요약한 글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일부를 따온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학적 작품 속에 나오는 내용을 교과서에 나오는 철학적 사상과 연관지어서 그걸 본인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능력을 측정하는 뭐 그래서 실존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해서 이것을 그런 소설에 나오는 사례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사례를 활용해서 이 내용을 풀어 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측정하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시문 출처는 이제 뭐 이와 같고요. 뭐 이것도 다 보니까 글 자체를 그대로 실지는 않았고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채점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우선 이 가에 나오는 기억, 삶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잘 설명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과제. 두 번째는 제시문 가의 이 그레고르의 경험을 이 기억의 삶의 부조리함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잘 활용했을 때 10점. 그리고 이제 나의 그다음에 이 죄와 벌에 나오는 이 간단한 계산, 나쁜 노파한 사람을 죽여서 선한 일에 쓴다면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간단한 계산을 이 다의 공동체주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히 설명하면 또 10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 그런 간단한 계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실존주의적인 라에 제시하고 있는 그 비판은 이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사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할 수 있는데 아무거나 갖고 와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라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해야지 제대로 된 답을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논제를 적절히 풀었는가가 이제 각각 10점씩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전체적인 글의 완성도가 이제 최대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채점이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범 답안 한번 개인적으로 작성해 보시고요. 모범 답안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답안이 얼마나 모범 답안과 근사치에 가까운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상과 같이 해서 오전 문제 두 문제에 대한 검토가 끝났고요. 이제 오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첫 번째 문제는 발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내용을 기역, 니은, 뒤끝 가운데 하나를 들어서 설명하고 라의 시적 화자가 리을처럼 표현한 이유를 다를 활용해서 논술하시오. 이것도 이 문제만 봐서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우선 문제를 살펴봐야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이라는 것이 그냥 성이라고 쓰는 말 자체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이 글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성, 섹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문화적인 성, 이 젠더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욕망으로서의 성, 뭐 흔히 성애라고도 쓰는데 섹슈얼리티라고도 쓰고 뭐 그렇게 세 가지 차원의 성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 대한 얘기는 남성과 여성은 뭐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다.
남녀의 성적 평등의 문제에 대한 양성 평등 문제에 대해서 이 후반부에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일단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글은 그 안사람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안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 옛날 채집 수렵 생활 때부터 일종의 여성이 안에서 보호돼야 되는 남성보다 좀 육체적으로 약한 그런 존재로서 다루어진 얘기, 그리고 임신 기간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이 보호돼야 되는 얘기, 이런 개념이 원시시대부터 나왔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남성이 과거에 수렵을 담당했다. 이런 얘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녀의 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과거의 그 고대 수렵 생활 때부터의 어떤 생물학적 차이에서부터 역사적으로 기원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나글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다는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은 이제 조금 내용이 잘 읽어봐야지 파악이 되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젠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남성과 여성이 어떤 성적인,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차이로 구분되는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젠더적인 차원에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 그런 습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가라는 얘기를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시몬 보부아르의 얘기죠. 예, 거기서 이렇게 여성성이라는 것이 왜 남자와 차별화된 여성의 존재가 이렇게 여성성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길들여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글은 우리나라의 이 옛글이죠. 이 내용은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긴 가사 문학인데, 보시면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집을 멀리 떠나서 안 돌아오는 남편을 그리워해서 쓰고 있는 가사 글인데, 마지막에 이제 리을에다가 줄을 쭉 끊었어요.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그래서 이님이라는 게 이제 떠나신 남편이고, 먼 길 떠나서 집에 안 돌아오는 남편이고, 이 지위라는 거는 이대로는 이해가 어려운데 이제 옛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 때문에, 아마도 이님 때문에 내가 거의 죽을 지경이다, 이런 의미죠. 예. 그런 의미를 담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여성의 태도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이 라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 발문으로 돌아가 보면, 제 신문이 굉장히 길어서 한참 돌아가야 되네요. 자, 그래서 이 나의 내용이 기역, 니은, 뒤끝 중에 무엇과 적합한지를 골라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의 아까 굉장히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아내, 그런 시적 화자가 리을처럼 아까 남편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서 죽겠다, 이런 표현이었죠. 예, 그것을 다를 활용해서 논술을 하시고, 그러니까 다는 아까 말하자면 남성의 능동성 내지 공격성과 여성의 방어성 내지 수동성이라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인 훈육의 효과다, 이런 이제 보바르의 글인데, 그렇게 길러진 때문에 이 라글의 시적 화자의 이 여성의 그런 태도가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를 다를 활용해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의 내용을 기역, 니은, 뒤끝 중에 이제 설명하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성 개념 중에서 나의 내용, 이건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성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그것에 대한 기억과 관련돼서 이걸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의도, 양성평등의 문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문제, 특히 생물학적성, 사회문화적성, 그리고 욕망으로서성, 이런 개념,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쭉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채점 가이드라인, 이것을 나의 내용을 적절히 설명하고 생물학적 개념과 이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걸 잘못 짚으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뭐 젠더와 연관시켜나 이러면 틀리겠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라의 시적 화자가 왜 죽고 싶어 했는지를 이제 적절하게 찾아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의 여자의 성장 과정과 다른 주체 성장 과정, 남자와 여자애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나눠서 쓰는 문제. 젠더라는 것이 사회적 훈육의 효과다라는 것, 뭐 이런 얘기를 쓰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모분 답안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오후 문제 2번입니다. 이 발문을 보시면 뭐 상인과 법관이 나옵니다. 가글에서는 상인이 나오고 나글에서는 법관이 나오고 두 사람을 공통적으로 이제 직업 활동으로 묶고 있고 직업 활동에서 디귿과 리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억의 의미를 다해서 찾아서 설명한 다음 또 니음과 미음이 사회국가에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을 다를 바탕으로 논술을 하죠.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논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번 이것도 제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이것도 어떤 문학 작품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 글은 분량이 꽤 깁니다. 근데 뭐 줄거리를 읽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초보 장사꾼이 이제 아마 길에서 고구마 장사를 하는데 뭐 저울을 가지고 고구마를 달 때 뭔가 속임수를 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울을 속여가지고 돈을 더 버는 돈벌이를 하는 이제 이런 상인들의 흔한 속임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어쨌든 기역, 저울, 니은, 속임수 그런 얘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나악을 기역, 니은이 있고 디귿이 있을 텐데요. 네, 디귿은 여기 양심이 나오네요. 양심을 속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도. 뭐 그런 얘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걸 좀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저울, 속임수, 양심. 나글을 이제 넘어가 보면 가글은 상인의 글이었고 나글은 이제 법관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형사 재판에 대한 얘기, 거기서 법관이 가진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리얼 공정성에다가 줄표를 꺼놨습니다. 법관이 가져야 될 직업 윤리가 공정성이겠죠, 그죠? 뭐 사적인 어떤 감정에 휘둘리거나 누구에게 편향적으로 어떤 한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런 게 이제 말 그대로 공정성이라는 가치겠죠. 예. 뭐 그런 얘기를 여기 나는 법관의 직업 윤리로서의 공정성 이런 문제를 여기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좀 더 이어지고 있죠. 재판 과정이 실제로는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기도 하고 그게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돈 없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공정성이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가끔씩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학연, 지연, 혈연 같은 정실주의가 재판 내용의 불공정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학을 가나는 각각 이제 상인과 법관의 직업 윤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다음 다글에서는 보면 부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개인 사회가 부패. 뭐 우리나라가 뭐 비교적 부패 수준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고위직 공직자일수록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가 심한 것은 연고주의나 정실주의에 치우치거나 혹은 준법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연고나 정실 요소를 개입하는 뭐 이런 문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준법 의식을 되새게 한다. 뭐 이런 부패와 관련된 얘기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다 세 개의 그 제시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가 사실 이제 발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거 제시문이 굉장히 길어서 한참 돌아가야 되네요. 예. 그 상인과 법관의 직업 활동에서 디귿과 리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각각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역의 의미, 그 디귿과 리을이 뭐였죠? 디귿이 양심이었고 리을이 공정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인에게 있어서의 양심과 법관에게 있어서의 공정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일종의 이제 직업 윤리겠죠.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역의 의미를 다해서 찾아서 설명하고, 미음과 미음이 사회와 국가에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을 다를 바탕으로 논술하죠. 기역의 의미를 다해서 찾아서 설명하라. 기역, 저울의 의미를 다해서 찾아서 설명하는 것. 그 다 그린 아까 이 부패와 정실주의의 문제를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연고주의나 정실주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공정성의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와 연관지어서 같은 이제 직업윤리의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야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인 모두가 이런 직업윤리와 준법의식을 되새겨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다글은 주로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주로 사회 지도층의 뭐 부패 문제에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모든 어떻게 보면 사회 성원 구성원들이 다 같이 지켜야 될 직업윤리를 지켜야 사회 정의가 유지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맥락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 상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연관지어서 서술을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 니은과 미음이 사회와 국가에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을 다를 바탕으로 논술하시오. 아까 그 연고주의, 정실주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이 속임수나 부패 이런 문제들이 갖는 불공정성, 속임수, 불공정성 이런 것들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다를 바탕으로 논술하시오. 예, 그렇게 서술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출제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 국가에서 부패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사회와 국가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가의 문제를, 기본적으로는 그게 각 사회라는 거대한 분업 체계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맡고 있는 직업적인 소임을 얼마나 잘하는가, 직업윤리를 잘 지키는가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 뭐 그런 맥락 속에서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제시문 다 재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채점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의 상인의 이 부도덕성과 양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울의 눈속임 뭐 이런 걸 적절하게 분석해서 불공정한 행위와 연결지어서 이제 쓰면은 15점까지 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관의 공정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것, 뭐 이런 일정하게 점수가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울, 그리고 뭐 속임수와 불공정성에 대해서 다를 활용해서 뭐 쭉 상세하게 서술하고, 이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는 채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이와 같이 해서 종점 50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은 여러분들이 한번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해서 작년도 기출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분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셔야 될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고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성, 개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오늘날 이 글로벌 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이제 갖출 것인가, 뭐 그런 문제를 논술에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합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 뭐 지금 여기서도 보통 그 어떤 철학이나 사회 사상이나 혹은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인문학적인 내용, 고전 문학적인 내용과 연관지어서 지금 논술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꽤 많이 있었죠. 전년도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복합적으로 생각해보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 능력 평가. 뭐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선 사고가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뭐 전혀 비논리적인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단순히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설득될 수 있게끔 잘 표현하는 것. 그게 이제 의사소통의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뭐 말하기든 글쓰기든 그런 능력 평가가 이 논술의 주된 논술고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측정하는 것이 논술고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가 기준은 뭐 제시문에 대해서 무슨 이해력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들어있는 어떤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비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논제로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의사 표현 능력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논술고사의 주된 평가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기본적인 유의사항은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검토해 보신 문제를 보셔도 알겠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보면 이거 좀 과한 주장인데 잘못된 주장인데 싶은 내용들도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요 내용은 뭔가 비판하라는 얘기구나. 비판 대상으로 이걸 갖다 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여러분들이 일종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비판하라는 걸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닐 거고 다음 글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라는 거겠지? 뭐 이런 걸 읽으면 그게 읽히면 여러분들이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시문의 정보에 근거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제시문에 정보가 사실 막 쏟아져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는 보면 그걸 잘 표시를 하고 있고 키워드를 활용해서 핵심 워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잘 포착해내서 글을 예쁘게 잘 조직화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죠.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표현을 정확한 그 출제 의도에 맞춰가지고 딱 원하는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하실수록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논술고사 준비는 굉장히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한 독서 경험, 많은 글들,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을 문학 작품, 뭐 소설, 수필, 시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글로 남겨진 인간의 여러 가지 형태 표현 서술들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표현력이 늡니다. 이해력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 글 읽기 또는 글쓰기를 스스로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논술 실력은 자기도 모르게 막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이 논술은 단순히 논술고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뭐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든 문필가가 되든 소설가가 되든 뭐가 되든 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늘어나는 것이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니까요.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은 글을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지식, 뭐 네이버 검색에서 나오는 아주 짤막한 지식 뭐 그것도 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는 사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들을 여러 개를 조합해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세계를 구축해낼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논술이라는 것도 사실 800자 안에 짧은 글 속에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 완결성을 가진 글을 써낼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그러니까 서말의 구슬을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말까지 못 메우더라도 뭐 몇
몇 알의 구슬이라도 잘 짜임새 있게 짜내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거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폭넓은 이해력과 사고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제시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능력, 그거는 글을 잘 이해하고 글을 자기 나름대로 구조를 잘 파악하는 사고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그래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뭐 이런 글 읽고 글 쓰고 의미를 파악하고 서로 다른 글들을 연관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파악해보고 뭐 이런 훈련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글쓰기 실력이 배양이 될 것이니까요. 그런 좀 꾸준한 연습을 해주시고 뭐 논술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입시 공부의 과정에서 아마 논술만에 대비해서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광운대학교 논술은 적어도 전년도부터 뭐 지난 몇 년간의 이 기출문제 출제 경향이 대체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관성을 대체로 내년에도 유지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년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짧은 기간에도 좀 더 효과적인 논술고사 준비가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준비하셔서 논술고사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